것이다. 우리가 사회주의 할 때는 뭡니까?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하고 민간 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부동산 문제 등의 해결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고장났어. 자동차 고장난 거랑 똑같고 고쳐야죠. 네, 시험과 관련된 문제를 지금부터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제 12강이에요. 12강에서는 스텝 2, 이제 1장의 이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서요. 그러니까 1장 4절을 빼면은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부동산은 시장 자체가 개념이 공간시장과 자산시장으로 이루어졌다. 공간시장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용하려고 하는 상가나 주택을 이용하려고 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용자는 임대를 하려고 하겠죠. 이거는 수요 공급에 따라서 공실률이 결정되는 겁니다. 수요자는 가령 사업 목적으로 상가를 임대한다든지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한다든지, 공급자에는 부동산 소유자가 임대를 준다든지 정부 공공기관, 민간 개발업자 등이 있다. 뭐 이런 정도를 보시면 되고, 지역별 유형별로 부분 시장이 세분화 되겠죠. 서브마켓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거냐면 그 상가 같은 경우도 어디에 장사할 것인지 지역별로, 주택은 어디에 입주할 것인지 뭐 이렇게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다 이겁니다. 반면에 자산시장은 임대료, 현금 흐름 이걸 보고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는 시장이고, 모두 투자자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투자 목적으로 혹은 펀드, 리츠는 뒤에서 배우시겠지만 공급자는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세분 시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까처럼 이용 목적이라면 지역과 유형이 중요하지만 상가에서 거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하지만 유형이 중요하지만, 그래서 유형이라는 거는, 자 앞을 좀 보죠. 유형이라는 것은 내가 거주 목적이라면 주거 시장에 가야 되고 주택을 가야 되고, 장사 목적이라면 상가를 사야 되고 하니까 유형별로 세분화되어 있지만, 근데 투자 목적이라면 세분화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거야. 주택을 사든 상가를 사든 제주도 땅을 사든 서울에 있는 상가를 사든 중요하지 않아요. 돈만 벌면 된다. 뭐 이런 뜻으로 한번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두 시장은 부동산 디벨로퍼, 즉 개발업자, 트럼프가 디벨로퍼예요. 트럼프, 미국 대선 후보, 부동산 재벌입니다. 연결되는 거죠. 돈을 모아서 이렇게 공급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개발업이라고 한다. 자, 부동산 시장의 그럼 기능은 무엇일까라고 하면, 이건 일반적인 시장의 기능을 이미 보셨잖아요. 그죠? 일반적인 시장의 기능은 수요 공급이라서 다 배우신 거고, 그래서 교환 기능이 있다. 부동산과 현금을 주로 거래하겠죠. 물물 교환 누가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돈 내면 부동산은 교환 기능이다. 시장 가서. 그리고 수급 조절 기능은 당연히 있고요. 초과 수요가 있으면 가격이 상승하고, 초과 공급일 땐 가격이 하락해서 수요와 공급이 조절돼서 균형으로 간다. 그러나 그 균형이 원활하진 않아요. 그래서 가격 왜곡이 발생한다는 것은 거미집 모형을 상상해 보시면 너무나 쉬워요. 이 말은 거미집 모형을 생각해 보시면 되고, 시장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창조되는 거고요. 자원 배분 기능도 다 보셨죠? 공간 이용 형태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결정되는 가격 자체가 정보입니다. 그래서 정보 제공 기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자,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 시험에 종종 나와요. 근데 어렵지 않아서 빨리 갑니다. 국지성, 전국이 아니에요. 왜? 못 움직여서. 지역별로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이 해결하기 어려워요. 부분 시장, 지역별 혹은 용도별 혹은 소유권별로 임대 시장이냐 매매 시장이냐. 거래는 공개되기 어렵고, 상품도 다 개별성 때문에 표준화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조직화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중개업이 존재하는 거고요. 수급 조절이 어렵고, 가령 거미집 모형 보시라 그랬고요. 매매 기간도 깁니다. 그러니까 계약해서 입주할 때까지 상당히 긴 기간이 걸려요.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하면 꽤 걸리죠, 이거는. 자, 그리고 금융시장과 높은 관련이 되어 있다. 공적 측면에서는 정부가 이 거시정책, 경제정책의 수단으로 삼아서 주택시장을 뭐 부양한다든지 하는 수단으로 삼는 거고요. 그래서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기도 하고, 사적 측면에서는 투자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MBS나 리츠 등도 이렇게 간접적 투자 수단이 되더라. 비쌉니다. 부동산은.
비싸면 참여수가 적다. 그럼 경쟁시장이 되기 어렵다 이 뜻이고요. 비싸니까 자금의 유용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은행이 필요합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것은 자 다음 편 4편에서 배우시겠지만 그 물건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정보가 달라요. 비대칭. 그러니까 매도자가 더 많이 알고 있어요. 매수자보다. 그러면 매도자의 도덕적 해이 때문에 매수자는 잘못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실패할 수 있다. 이렇게 4편에서 배우시는 겁니다. 기타 공법상 규제 변화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외부 효과, 부동산 때문에 외부 효과를 받기 쉽고 거래 조건에 민감하다. 뭐 이런 거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완전 경쟁 시장과 비교를 해보더라도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완전 경쟁이 아닌 시장이에요. 즉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독점 과점이 없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독점, 내가 가진 땅은 똑같은 게 하나도 없죠. 예, 과점 있을 수 있어요, 다. 그래서 불완전 경쟁이에요. 특히 매수자나 매도자가 시장의 중심이 된다는 것 자체가 완전 시장, 경쟁 시장과는 거리가 멀죠. 상품 정보는 완전한 정보지만 여기서는 정보의 비대칭성, 불완전합니다. 표준화가 가능하지만 여기는 불가능하고 수급 조절이 원활하지 않고 거미집 모형. 정부 개입이 필요 없어요. 순수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왜냐하면 가격이 자동 조절 기능을 하니까.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안 그래요. 규제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시장 규모는 전국적, 국제적 이동이 가능하니까. 그러나 부동성 때문에 지역적 시장을 형성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이다. 뭐 이런 정도를 보시면 됩니다. 자, 주택시장으로 왔어요. 주택시장에서는 주택시장의 특징, 소비재이면서 이용시장, 공간시장이면서 자산시장이다. 투자재이다. 저량 공급이 유량 공급보다 굉장히 많은 시장 자체에서 구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시장을, 주택시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주거 서비스라는 개념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 개념은 주택으로부터 받는 효용이다. 그러니까 자, 항상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은 동질적 상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분석하는 거거든요. 상품의 동질성. 근데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가령 아파트도 있고 연립도 있고 그다음에 뭐도 있어요? 단독주택도 있고 뭐 등등등등. 이질적이에요. 그러면 이거 수요 곡선 못 그리네. 할 수 있어요. 주거 서비스라는 개념. 그러면 얘네들은 물리적으로는 다르지만 우리가 주거 서비스를 수요한다라는 관점에서는 같아요. 잠을 자고 밥을 먹을 수 있고 쉴 수 있고 그 서비스를 얻는다는 측면에서는 동질성이 보장되니까 자, 주거 서비스에 대한 수요다 라고 한다면 이 주택시장 전체에 대한 분석을 통으로 묶어서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적 정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질화시켜서 수요 공급 모형을 적용해서 주택시장 전체에 대한 분석도 가능하다. 뭐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주택시장 균형인데 이것은 가정하기를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예요. 단기에는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올라도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아요. 지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리죠. 장기에서는 이제 공급 곡선이 이렇게 우상향하겠죠. 다시 말해서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이 여기 늘어나지 않습니까? 균형이. 그러나 여기는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장기에는 그러면 이렇게 공급이 늘어나는데 공급이 늘어났죠? 이만큼 늘어났죠, 공급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 늘어나는 정도가 비용 일정이냐 비용 상승이냐에 따라서 다르다 이거야. 주택산업은 일반적으로 비용 일정 산업이 아니에요. 가정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생산 요소 비용, 즉 임대료, 노동비, 원자재 가격, 뭐 택지 가격 이런 것이 변하지 않는다. 장기에도 비용 불변 산업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자, 공급 수요가 증가했다고 그랬죠, 가정이. 이거는 가격이 올라가는 팩터고 공급이 그만큼 충분히 증가한다. 똑같이. 이거는 가격이 내려가는 요소니까 가격은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비용 증가 산업이에요. 대부분 산업은. 자, 그런데 비용이 증가한다면 이제 인건비도 올라가고요.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하면 수요가 증가한 만큼 공급이 충분히 증가하지 못해요. 가격이 올라갔고 그래서 공급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니까 가격이 충분히 떨어지지 못해서 원래 수준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에 결정된다라는 걸 한번 들어두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은
주택 여가가정이에요. 주택시장의 이제 공간시장으로서의 성격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물리적으로 사람들이 주택을 이용하는가라는 그런 관점인데, 별표가 있죠. 시험에 뭐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택 순환 현상이라고도 한다. 주택의 주인이 순환하는 현상이다. 하향여가라는 것은 여기 저소득층이 들어가고 고소득층이 나가는 것을 하향여가라고 하고요. 상향여가라는 것은 이제 고소득층이 들어가고 저소득층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에 필터링, 즉 걸러지는 이 안에 들어가는 사람의 주체가 저소득층이면 하향여가, 고소득층이면 상향여가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자, 하향여가부터 보면 하향여가는 자, 고소득층 소유주택 상대적으로 낙후한 저소득층이 구입해서 이전하는 현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대로 여기 고소득층이 나가고요. 여기 저소득층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정의였어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어떻게 될까라고 하면 어느 지역으로 저소득층 인구가 왕창 유입했다. 뭐 요즘은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이 들어오죠. 저소득층, 공단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고 혹은 임대료 보조가 일어났다. 즉 이 말은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이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여기 이제 막 저소득층 들어와서 수요 증가하면 당연히 가격 오르겠죠. 임대료. 그러면 상대적으로 낙후한 고가주택을 가졌던 사람들은 잘 됐다 하고 팔고 나가야죠. 그리고 저소득층은 어떻습니까?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죠. 가격이 올라서 이제 기존에 고가주택이 살던 곳도 상대적으로 낙후했으니까 들어가도 별 가격 차이가 안 나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저가주택 수는 뭐 이건 참고적으로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만 보시면 되고. 이 참고적으로 본다는 뜻은 그럼 고소득층 가서 어떻게 될까? 이거는 고소득층은 신규 주택을 산다는 가정이니까 비용이 일정하면 불변이라면 고가주택 가격 상승해서 고가주택 가격 원래 수준 매기 비용이 상승하면 원래보다 높다. 뭐 이건 참고적으로 앞서서 했던 내용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이거예요. 이거 핵심이 이겁니다. 수요 증가. 그래서 하향여가가 이것 때문에 나타나더라. 자, 상향여가라는 개념은 이번에 반대죠. 고소득층이 저가주택을 매입해서 중요한 것은 그냥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개량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입주한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도 핵심은 뭐냐면 이겁니다. 개념이 수요 감소. 소득 증가. 국민소득이 많이 증가하니까 판잣집 없어졌죠. 지금도 많이. 판잣집은 다 어떻게 변했어요? 아파트 재개발했잖아요. 얼마 전 이명박 정부 때 재개발 인기예요. 그 때문에 대통령이 되기도 했고, 재개발 통해서 그 지역 저소득층 다 외곽으로 흩어졌습니다. 돈이 없어서 분담금을 내야 되니까 새로운 소득계층, 고소득층이 들어갔다 이거죠. 그래서 사례를 보면 저가주택 수요 감소,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고소득층이 입주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택의 순환 현상이 원활하다면 가령 여기다 신도시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여기 신도시에 누군가가 들어와야 되죠. 고소득층이. 안 들어오면 원래 살던 집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안 팔리면, 집이 안 팔리면 팔려야죠. 한 단계 낮은 소득계층들이 계속 물고 이전을 하게 된다면 주거 수준이 향상하는 거예요. 모든 계층에. 새 집을 만들어 놨더니, 자, 낙후된 집만 있다가 새 집을 만들어 놨더니 하나씩 이전해 오더라. 주거 수준이 향상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슬럼화가 되는 거고요.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주거 분리가 되겠습니다. 주거 분리라고 하는 것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이거 직주 분리하고 다르다고 설명했어요. 완전히 갈라져 있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침입과 계승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침입이란 이거는 이제 생태학적 용어다. 침입과 계승은.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소나무 숲이 있었는데 아카시아 씨앗이 들어와서 여기를 이제 막 크기 시작했다. 소나무 다 죽더라. 이게 천입니다. 침입과 천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이 수십 년에 걸쳐서 일어나는 과정이다. 침입과 천이는. 그래서 확대적 침입이라는 것은 이 씨앗이 계속 들어와. 확대적으로 일어나. 축소적으로 침입한다는 건 들어오다가 이제 마는 거고요.
이런 것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른 토지 이용으로 변해가는 과정이다. 그러면 이러한 과정을 주택시장에 응용할 수 있다 이거예요. 바로 주택 개량 비용과 주택 가치 상승분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가치 상승액을 비교해서 2억 들여서 수리했는데 1억밖에 안 오르더라. 그러면 여기 있을 리가 없죠. 가령 문제 풀 때 설명을 드렸지만 점프업에서 같이 몰려 있었는데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고소득층 주택 전체 같이 몰려 살고 있었었죠. 근데 여기 개발이 안 돼, 여기는. 여기는 막 전철 들어오고 난리가 나. 고쳐봤자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떠나는 겁니다, 일로. 그럼 누가 들어와요? 저소득층이 들어옵니다. 고쳐봤자 안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반대로 이 지역에 있는 저가주택을 가령 고소득층이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1억 들여서 고쳤는데 2억 3억이 올라요.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고칠 능력이 없고 잽싸게 팔아서 떠납니다. 다른 곳으로. 그렇다면 이쪽은 이제 고소득층 주거지역이 되는 거고 이쪽은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되는 거죠. 이 결과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지역이 완벽하게 구분되는 현상이 주거분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도시화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겠죠. 개발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사람들은 환경이 좀 더 나은 지역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계속 되진 않아요. 여기도 이제 좋아졌다가 언젠가는 낙후되면은 재개발 안 하면 또 떠나고 하겠죠. 이런 것을 인근 지역 성세 현상이라고 한다. 에이지 사이클 패턴이다. 즉 사람의 나이처럼 지역도 흥망성쇠를 반복을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기 때는 어느 지역이 새로 개발되거나 재개발되는 그런 시기예요. 경쟁이 치열하고 고소득층 들어옵니다. 상승률이 최고고요. 자, 이건 감정평가 얘기인데 그러면 상승률이 최고고 계속 올라가는 시장에서 과거에 가령 6개월 전에 거래됐던 사례 부동산이 100억이었다. 그러면 이거 6개월 전이니까 지금 현재 이 시점이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비교해서 평가하는 것이 거래사례 비교법인데 그때 그 과거의 사례 가격은 하한선으로 두어서 얘는 100억 밑으로 평가하면 안 되고 그 이상으로 평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숙기는 이제 어느 지역이 안정이 됐어요. 성장이 끝나고 지역 기능은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이주현상, 즉 여가현상이 별로 없어요. 집가 수준도 최고고. 그리고 집가가 잘 안 움직이니까 과거 사례 가격은 이 100억은 가령 신뢰할 만한 수준이다.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자, 영원한 건 없어요. 그래서 경제적 내용 요소를 다 하니까 점차 노후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떠나야죠, 고소득층이. 누가 들어와요? 저소득층이. 그것을 우리는 하향여가라고 합니다. 집가는 당연히 하락하는 추세를 가질 거고 이제 과거 사례 가격은 상한선이에요. 이제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쯤이고 이 상한선으로 두어서 그 이하로 평가해야 됩니다. 자, 천이는 아까도 보셨지만 완벽하게 바뀌는 과정이니까 하향여가 현상이 가장 활발합니다. 그래서 수세기보다는 이제 더욱 이사 많이 다녀요. 그러나 일시적 하락 추세이긴 하지만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는 있겠다. 거래가 너무 많이 돼서 이런 뜻입니다. 추세는 이렇지만 일시적 상승이 있을 수 있다. 당연히 천이기도 과거 사례 가격은 상한선이죠. 더 떨어질 테니까. 악화기는 천이기 세택이나 천이기에 재개발하지 않으면 슬럼화 전 단기 가는 거예요. 지역 기능은 포기됩니다. 이렇게 해서 늘 바뀐다라는 거죠. 자, 이제 사절로 왔습니다. 사절에서는 부동산 시장과 정보의 효율성 해가지고 이제 자산 시장의 내용이에요. 이제 자산 시장은 투자 목적의 시장이다. 모두 투자자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효율적 시장 가설은 주식시장 이론이에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주식시장에서 주가를 보니까 어떤 정보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빠르게 변하더라 이거예요. 그걸 보고 가정하기를 파마라는 사람은 효율적 시장이다 이랬어요. 자, 효율적 시장은 이 중에 하나입니다. 노란색만 효율적 시장이에요. 즉 정보가 부동산 가격에 즉각적으로 변한다. 어떤 정보가 발생하니까 주가가 점프한다 이런 표현 쓰거든요. 서서히 가는 게 아니라 점프 팍 올라가 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또 옆으로 기는 겁니다. 자, 신속한 거는 얘도 신속하지만 얘는 뭡니까? 신속하긴 했지만 너무 멀리 갔어요. 너무 멀리 가가지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요. 정확하지 않아요. 신속하기만 하고 정확하지 않습니다. 얘는요, 지연 반응이에요. 얘는 서서히 올라가잖아요. 그럼 효율적 시장이 아니에요. 효율적 시장은 결국 어떠한 정보가 가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영된다.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정의한 거죠.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파마라는 사람은 이러한 시장의 형태를 분류해 봤어요. 세 가지로. 어떻게 분류했냐면 약하고 강하고로 분류해 봤다. 이겁니다. 여기서 약하고 강하고의 기준은 정보가 반영되는 범위예요. 속도가 아니라. 속도는 다 빨라요. 정보가 반영되는 것은 과거의 자료, 과거의 역사적 정보, 자료들만이 정확히 다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다. 이게 약성이고. 중강성은 이게 그림을 보면 포함이죠. 과거 정보 플러스 포함 공개된 모든 정보. 그러니까 이 공개된 모든 정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공표되고 있는 정보까지도 지금 바로 즉시 공표되고 있으면 바로 즉시 반영되는 이런 시장이라는 뜻이에요. 자, 강성은 보시다시피 이걸 다 포함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거 다 맞고 하나 더. 모든 정보. 여기서 모든 정보란 공표되고 있거나 과거에 공표된 정보뿐만 아니라 미공개 정보까지도 신속 정확히 반영됩니다. 자, 그래서 미공개 정보까지도 반영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장의 범위를 세 개로 했고, 여기서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 전 단계죠. 얘가 검증이 되면 이론이 되는 겁니다. 시험에서 효율적 시장 이론해도 뭐 무방해요. 검증이 됐다라고 하면 이론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은 지역과 범위, 나라마다 좀 다를 수 있겠죠. 이 반영되는 정도가.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점을 얻을까? 분명히 처음에 얘기할 때 자산시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공부한다 그랬는데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이런 거예요. 약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 정보가 가격에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이용해봤자 초과 수익을 실현할 수 없다 이겁니다. 이미 가격에 빠르게 반영되어 있는데 과거께. 제가요 삼성전자라는 주식의 주가를 분석하기 위해서 과거 자료를 다 살펴봤어. 정말 분석이 정확해서 100만 원이었다.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100만 원보다 싸면 살려고 했어요. 시장 가보니까 이미 100만 원이다. 분석해봤자 남들보다 더 얻을 이익은 없어요. 정상이윤만 앞으로 변하는 거에 대해서 정상이윤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과거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하는 것을 기술적 분석이라고 해요. 여기서는 기술적 분석이 과거 정보를 만을 분석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영어로는 테크니컬이라서 펀더멘탈하고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기술적, 기교적으로 차트를 그려서 혹은 수학, 미분을 해서 뭐 별 방법을 다 씁니다. 이런 기법을 사용해서 분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본질적인 가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면 꼭 많지는 않지만 사람을 판단할 때 외모로만 판단한다. 그 성격, 내재적 가치, 성격이라 그 사람 친구야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 안 보고. 그러니까 그 외모라는 건 과거의 가격과 거래량 등 정보, 그걸 분석해서 예측한다 이거예요. 패턴이나 신호를 찾는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TV 보시다가 케이블 방송 보면은 주식 막 설명하고 난리 났어요. 그거 다 기술적 분석이 대부분이에요. 그럼 차트 그려놓고 말이죠. 뭐 이게 모양이 어떻고 저쩌고 이렇게 되니까 이건 떨어진다. 뭐 하락 쐐기형이다. 이게 기술적 분석이에요. 이거는 또 반대의 경우에는 또 거래량 늘어나면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지금 사야 한다. 그래서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건 다 거짓말이다.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면 알 수 없다. 이미 다 반영돼 있다. 그 모든 게 가격에, 현재의 가격에 이 뜻입니다. 시험에서는 그래서 이 정의와 약성 효율적 시장의 정의와 이때 투자 분석을 할 때 기술적 분석 해봤자 소용없다 이거예요. 초과의 이윤을 얻을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가격은 이미 과거 정보를 다 반영했기 때문에 그 과거 정보를 아무리 만져봤자 필요 없다는 거죠. 이미 가격이 신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중간성 효율적 시장은 이제 과거는 물론 일반에게 공표된 모든 정보 혹은 공표되고 있는 정보까지 현재 진행형으로 반영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분석들을 이제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아까 기술적인 것은 외모를 본다 하면 이건 인간성을 본다 뭐 이렇게 이제 제가 돌려서 표현을 했지만 내재 가치예요. 그 기업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가치라는 것은 능력, 이걸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 이런 모양을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재 가치, 성장성, 기업의 성장성, 혹은 뭐 수익성, 뭐 이런 것 등을 보겠죠. 재무제표를 봐야 되겠죠. 경영진의 능력도 봐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 분석이란 자, 경제 전망뿐만 아니라 그 기업의 어떤 내재 가치를 판단한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분석해 봤더니 내재 가치로 150만 원이다. 현재 시점으로. 근데 시장에서 130만 원이다. 저평가되어 있네. 사면 언젠가는 150만 원 되겠네. 그럼 사겠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런데 강성효율적 시장에서는 이 효율적 시장에서는 자, 150만 원 이미 가 있다는 거죠. 이미 분석해봤자 초과에는 얻을 수 없다 이거예요. 시장 가격은 이미 공개된 모든 정보를 충분히 반영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정보 분석을 해도 소용이 없다 이겁니다. 자, 강성효율적 시장, 이건 신이에요. 신. 자, 여기서는 모든 정보가 반영되어 있는데 자,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내부자 정보예요. 미래 정보가 아니라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정보인데 공개되지 않았어요.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는 탑 시크리트 1급 기밀까지도 다 반영되어 있다. 주로 경영자나 대주주 등이 알고 있는, 가령 어떤 회사, 한미약품 말이 많았었죠. 한미약품이 주식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약 개발해가지고 대박이 터졌어요. 정말 대박이 터졌는데 여기서 이 대박이 터질 것은 신약 개발이 성공했다라는 가능성을 아는 사람들. 근데 일반인들은 몰라. 그쵸? 이런 정보는요, 내부자 정보는 약성이나 중강성이라면 반영이 안 돼서 약성이나 중강성에선 이 정보를 통해서 초과에는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강성이라면 이것조차도 알아서 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초과에는 얻을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이러한 내부자 정보까지 반영시킬 수 있다면 정보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어느 누구도 초과에는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시장을 강성효율적 시장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효율적 시장이라면 그럼 뭐 분석하면 뭐예요? 그냥 볼펜 찍어서 주사위 던져서 이거 찍어가지고 던져가지고 맞는 거 사지. 그래서 투자하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또. 자, 왜냐하면 정보가 가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영되는 조건은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역설이라고 합니다. 효율적 시장은. 초과에는 얻을 수 없지만 이 분석을 하지 않으면 시장은 또 서서히 반영돼요. 그런데 수많은 눈들이 이 주식시장에다가 대고 말이죠. 분석하고 막 하고 하니까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투자 분석으로. 느리던 것이 빨라지고 부정확했던 것이 정확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술적, 기본적 분석을 하기 때문에. 자, 이건 뭐냐면 그럼 시장이 이렇게 효율적 시장만 존재하는 거 그렇지 않아요. 부동산 시장은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효율적 요소도 반영하고 있지만 굉장히 비효율적이기도 해요.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사람의 심리 있잖아요. 집단 심리. 이거 영원한 사람의, 인간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알파고가 아니죠. 이세돌은 흔들리지만 알파고는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은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 집단적 심리에 의해서 누가 사면 다 따라 산다든지 이렇게 가격이 움직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비효율적 시장이론이라고 한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효율적 시장이론만 존재하는 건 아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서 계산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가끔 이런 거죠. 이 계산 문제를 왜 해야 되는가라고 하면 자, 약성,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아까 한미약품 사례를 들었지만 신약 개발 그거 성공했다라는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정보를 산다면 돈 벌죠. 약성 중 반영이 안 됐으니까. 자, 그러면 정보 비용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 정보를 사가지고 돈을 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 경쟁 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뭐 이미 가격에 다 완벽하게 반영되는 시장이라는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계산 문제가 두 차례 있었는데 14회와 25회. 25회 기출문제 한번 살펴보시면 자, 1년 후 신역사가 들어선다는 정보가 있다. 그죠? 이 정보의 현재 가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는
한미약품이 신약 개발한다는 소문은 있어요. 근데 성공할 확률, 실패할 확률이 존재하는 것만 알고 있어요. 가령 여기 사례처럼 40% 성공할 신약 개발이 성공할 확률 40%, 실패할 확률 60% 있다. 이것만 알고 있는데 내부자들은 이미 성공한다는 걸 다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이 정보를 얼마까지 주고 돈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정보 가치예요. 그런데 이 정보를 살 때는 현재 가격으로 사기 때문에 현재 가치를 구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보의 현재 가치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1년 후에 신역사가 들어갈 가능성은 40%, 1년 후 예상 가격은 8억 8천. 그러니까 보시면 1년 후에 들어서면 8억 8천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현재 가치로 만들어야 돼요. 정보는 현재 가치니까. 그러면 곱하기 현가계수 1 플러스 요구 수익률 R분의 1, 1년이니까 1 플러스 0.1분의 1, 즉 1.1분의 1. 8억 8천을 1.1로 나누면 8억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들어서지 않을 때는 6억 6천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않을 때는 6억 6천이 1년 후 가치니까 현재 가치로는 역시 6억이 됩니다. 그러면 정보 가치 2억이다 하면 틀려요.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될 수 있는 확률 40%, 안 될 확률 60%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지금 이거를 어때요? 8억에는 절대 안 사겠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파는 사람은 6억에도 절대 안 팔겠죠. 될 가능성도 존재하니까. 그럼 어떻게 거래하느냐? 가중평균 84, 32, 66, 36 더하면 6.8억에 거래됩니다. 6억 8천만 원에 거래되는 거예요. 불확실성하에서 현재 가치가 바로 6.8억이에요. 그런데 된다면 8억이죠. 된다면 현재 가치로 8억이죠. 최대 얼마까지 주고 살 수 있어요? 1억 2천만 원까지 주고 살 수 있다 이거죠. 최대. 이것이 정보 가치입니다. 1억 주고 사면 2천만 원 남는 겁니다. 확실하다면.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잠시 후 할당이율적 시장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1억 2천 밑으로는 이 정보를 주고 살 수 없다. 그럼 사람 안 하잖아요. 그럼 할당이율적 시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할당이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보가 아까처럼 얼마나 빨리 반영되느냐 마냐의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할당유율성의 개념은 이 할당은 나누어진다라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자, 자금이 자본자산 시장이라는 것은 이제 1년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을 말하는데 보통 주식, 채권, 부동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보면 여기에 효율적으로 배분되더라 뭐 이겁니다. 자금이. 이렇게 채권 시장은 예금 시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고. 자, 근데 정의를 한번 해보면 할당효율적 시장을 정의하면 정보 획득 비용과 그 정보를 활용해서 얻는 초과이익이 같은 시장이다. 아까 이 문제에서 1,200만 원이 정보 가치였죠. 1억 2천. 그러니까 1억 2천 사가지고 얻을 수 있는 초과이익이 1억 2천이라면 얻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정보 비용만큼만 얻으니까. 이렇게 되는 시장이라면 어느 지역에만, 어느 시장에만 자금이 집중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은 정보가 잘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보를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한 2천만 원에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2천만 원에 사가지고 1억 2천 버니까 1억이 남잖아요. 이런 시장은 자금이 이렇게 몰리게 돼 있어요. 할당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같다면은 이제 여기 몰릴 필요는 없죠. 본인의 리스크, 그러니까 위험 선호도에 따라 자금이 배분되는 겁니다. 시장이 효율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일 정보활용 초과이 이르면 할당효율적이지 못한 시장이에요. 부동산 시장은 주로 이럴 가능성이 많아서 투기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투기적인 이유는 불안정 경쟁이라서 그렇다. 즉 완전 경쟁이 아니라서 그렇다라기보다는, 왜냐하면 대부분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 없어요. 근데 왜 부동산만 투기적이냐라고 하면 할당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보가 비공개되기 때문에 정보 활용 초과이익이 훨씬 큰 이런 문제 때문에 투기적이었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될 수 없을까? 있어요. 할당효율성이 부동산 시장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시장이 될 수 있다면, 그렇다면 투기적이지 않아지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에 정리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를 좀 심하니까 빠르게 봤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2장을 한꺼번에 못 하고요. 이게 좀 양이 많죠, 2장은. 1절에 3절까지 이렇게 정리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